오늘 이 홍콩 중화권 증시 현지에서는 시장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금은 정보 면에서 어려운 만큼 좀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들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 모셨다고 말씀드렸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목소리로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화상 연결을 하다가 전화 연결로 잠깐 이어갔던 며칠 동안 우리 채팅창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상무님 얼굴 보고 싶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로만 하고 화상으로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근데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얼굴 못 보여드린 게 한국에 출장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항상 이제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을 한 10시쯤에 만나는 게 미팅이라서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이제 펀드 매니저 미팅 갖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홍콩 돌아가니까요. 그때 계속 화상으로 한번 연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상으로 연결하게 되면 또다시 반가울 텐데 한편 또 다시 가신다니까 또 그게 벌써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신 스케줄 와중에도 저희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개장 전략을 함께 짜주셨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도 상무님을 홍콩형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하라면서 인사를 건네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귀하게 모신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여쭤볼 텐데 앞서 저희가 코너에서 이제 상무님 만나는 코너로 넘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와 관련된 시황 화면도 넘어가면서 상무님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미국이 좀 당분간 많이 쉬어가려나 봐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상무님이 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연 고점을 경신할 정도로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13% 정도. 근데 어제 그저께 약간 부진하면서 12에서 12.5%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막 올라온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약세화는 좀 분명하긴 한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오면서 미국 달러가 잠깐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보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전반적인 기조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그 약세화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약세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으로 투자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미국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지만 원화 대비 차감되는 효과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가 약세는 실감하지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로화 대비 아니면 호주 달러 대비 그리고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는 굉장히 약세가 됐거든요. 근데 원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미 무역 비중 약속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움직여서 피부로 못 느끼셨는데 그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국가로 아니면 자산군에서 미국에서의 배분을 99% 있던 거를 적어도 몇 프로는 딴 데로 배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을 바라봤던 시선을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져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뭐 연초부터 해서 지난 5월쯤부터인가요? 중화권 증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 저희 상무님이 저희 연결하실 때마다 사실 이 홍콩 기술주에 대한 관점, 이 긍정적인 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정말 흐름이 뜨거운데 또한 또 상무님이 강조해 주셨던 게 이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유동성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있죠. 펀더멘털은 아직 안 받쳐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의 영업 실적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회복되고 있지만요. 거기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걸 누가 끌어주고 있냐면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그게 주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유동성 장세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도 그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장기 자금이 지속적으로 본토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장기 자금이 본토로? 근데 여기 중장기 자금의 주체들은 누구냐면 보험사, 그다음에 사회안정기금, 그다음에 공모펀드 발행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우선 보험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국 내 투자된 비중이 900조 원화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900조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만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120조 정도거든요.
왜 그런 보험사가 중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느냐? 보험사도 사실 보면 KPI가 있고 리턴을 이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중장기 자금의 중국 진출 아니면 계속 그 진입 계획을 1월 달에 세웠거든요. 거기서 금액이 우리가 추정치로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봤냐면 1.7조 위안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사도 지금 더 중국 주식 살 수 있다. 과거에 중국 주식이 엄청 높았을 때가 보험사 비중이 중국에 투자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2015년에 중국 내 비중이 한 22% 정도 중국 본토의 주식에 산 비중이 자기 전체 자산에. 그런데 지금 2025년을 보면 그게 12%에서 13%밖에 안 돼요. 향후 두 번 정도, 한 배 정도는 더 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 보험사 말고 다른 거는 이제 공모펀드 말씀드렸죠. 공모펀드. 공모펀드 발행 숫자가 2020년에 상당히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시지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에. 그렇죠. 공동부유 터지기 전에 네. 근데 중국 주식이 약간 잠깐 호황이었을 때 늘었는데 2024년 10월부터 다시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아주 가파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거든요. 그 자금이 본토로 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유동성 장세 개인들도 있지만 중장기 자금도 같이 들어와서 유동성 장세 향후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자금, 보험사나 공모펀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규모를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이 향하는 그렇죠.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상무님께서 제가 연결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오잉 하면서 솔깃해서 들었던 게 그 수급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주신 네네네. 적이 있어요. 한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후이진 투자공사와 금융주 움직임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제가 처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증시 폭락 방어팀이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도 인터넷에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국가대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최근 움직임은 어때요? 네. 국가대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수급에서 그 중국의 예금이 지금 6경원이라고 하잖아요. 6경원의 자금이 2% 정도가 증시로 흘러가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금에서 증시로. 네, 저희가 그걸 어떻게 파악했냐면 월별로 예금 잔액이 느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7월 달에 그게 한 2% 정도 빠진 게 있어요. 근데 향후 수급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네. 그 예금이 더 들어갈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개인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보고 있고. 자, 그럼 국가대표팀 설명드릴게요. 네. 국가대표팀은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회사 들어온 지 4년 됐으니까 중국 마켓만 전문적으로 하면서 국가대표팀 용어를 처음 접했는데 내셔널 팀이라는 홍콩의 투자은행들이 사용하는 거를 그냥 한국의 국가대표팀으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인데 그쵸. 국가대표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휘진투자공사를 지칭하고요. 중앙휘진투자공사는 중국 투자공사의 자회사입니다. 2003년에 설립돼 가지고요. 그 설립 목적은 중국 증시의 방어. 증시 방어. 네, 그래서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주들을 매입해주면서 증시를 방어해 왔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2015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근데 2024년에는 어떤 형태로 중국 주식을 방어해 줬냐면 ETF를 주로 매주해 주면서요. 그래서 중국 보면은 대표적인 ETF, CSI 300 지수 ETF가 대표적인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 지수를 70% 정도 투자 금액이 70%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CSI 500. CSI 1000. 그러니까 중국의 지수는 CSI 500이 300을 포함한 CSI 500이 아니라 300을 제외한 CSI 500이라서 여기는 중소형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매수 패턴은 어느 정도였냐면 오전에 장이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 오후에 장 마감 10분 전에 본토에 상장된 CSI 300 ETF 2개를 주로 매수해주면서 그래서 총 들어온 금액이 2024년 3분기까지 170조 위안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막판에 긴급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방어를 해준 거라고 보는데 2024년은. 네. 그리고 그때 CSI 300포인트가 3,100포인트. 그래서 3,100포인트는 나는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2025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4월 7일. 4월 7일. 네, 갑자기 그때 이례적으로 그전에는 네. 떨어지는 걸 다시 사올리는 방어적이라 그러면 실제로 주식은 올라가는데 실영업 거래를 연속으로 사줬어요. 그때 사준 포인트가 CSI 300포인트가 3,700포인트.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3,100포인트는 과거에 그걸 지지선으로 잡았다 그러면 3,7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시사하냐면 지금 중국 주식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그쵸. 다만 펀더멘탈이 부족하고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직 불안하죠. 특히 미중 관세 불확실성. 아직 만약에 남아있죠. 트럼프가 150%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예측 불확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받쳐주는 세력,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다. 그게 중앙휘진투자공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수급 국가대표는 이 시장에 너무 큰 변동성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네, 증시 과열과 증시 폭락을 방어하는 그렇죠. 그런 좀 주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짤막하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글로벌 시장마다 다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걸 아니죠. 좀 생소했어요. 우리 국가 같은 네.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증시 안정기금을 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쵸, 네. 만들어 버렸죠. 근데 원래는 이게 그런 역할을,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국가투자공사의 자회사지만 상설이다. 라고 그래서 항상 중국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이 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채팅에서도 중국 증시는 잘 몰랐는데 이제 배워가야겠어요. 종목들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종목 코드만 봐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미국 주식 같은 게 너무 익숙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밤에 거래해야만 되는데도 저희 늦게까지 잠 안 주무시고 거래하신 분들도 있고 눈을 뜨게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근데 중국 주식 같은 게 특히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 증권을 계좌를 열고 투자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그쵸? 전 세대 분들, 이제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 PB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데 우선 종목 코드도 뭐 7747이라든가 이게 일본 거랑 비슷해서 증권사마다 공이 하나 붙는다든가 이게 맞아요. 복잡한 네.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네 자릿수인데 그걸 그렇죠. 하나 붙여서 구별을 하는. 그렇죠. 그걸 네. 집어넣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중국 주식 할 때는 우선 뭐 해외 마켓이 열려 있으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 코드나 이런 것들 아니 종목 이름 같은 것도 좀 익숙해지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또 투자하실 때 조금 또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미니멈 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니멈 낫이 있어가지고 실제 100주 단위 아니면 10주 단위 각 종목마다 그쵸, 네.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거래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1주로 거래가 안 된다. 그때는 이 종목이 10주구나 아니면 100주구나 해서 한번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종목 투자하기 쉬우시고요. 중국 본토로 들어가기는 또 힘들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선후광통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스타커넥트죠. 그럼 스타커넥트. 심천, 상해, 네. 홍콩 서로 증시가 연결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을 때 본토 사람들이 밑으로 나는 건 지리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남향 방향이라 남향,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해외 사람들 특히 홍콩 쪽에서 본토로 사는 건 북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희는 북향으로 가가지고 본토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본토 주식은 종목 코드가 또 6부터 시작하고 상해와 심천이 또 다르죠. 숫자 자체가. 그리고 6개짜리고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보다는 홍콩에서 상장된 중국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중국을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ETF를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ETF를 통해서 조금은 손쉽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콩에 그렇게 ETF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한국은 ETF가 1000개 정도가 되죠. 많죠. 홍콩은 ETF가 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형 지수 정도로 접근하시면 홍콩이나 중국 내 포트폴리오에서 익스포저를 제대로 갖고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계속해서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체크해봤고, 자 한편으로는 이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이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에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온 지 일주일 거의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홍콩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허브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약간 이거를 잠깐 조금 쉬어가자 이런 느낌의 조치로 봐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중국이 홍콩을 네. 게이트웨이로 열어두고 있잖아요. 중국은 개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홍콩을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두고 개방의 정도를 조율하죠. 이번에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웹3, 그다음에 가상자산 허브 같은 경우엔 중국에 있는 규제 당국이 사실은 홍콩에다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라이선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라든가 그런 걸 제공해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선물 ETF를 네.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론칭을 했거든요. 이거는 홍콩 증선위에서 그걸 승인을 해줬다. 홍콩 증선위가 그걸 승인한 배경은 사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홍콩을 기술력이나 향후 이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모르니까 열어두고 있다라는 그 오픈된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본토 기업들 아니면 본토의 국영 기업들에 있는 금융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에 두고 있는 거는 본토는 아직까지 열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10년, 20년 돼서 본토의 개방 물결과 움직인다 그러면 가상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토라든가 네. 이런 쪽에 놓칠 수가 없는 산업 분야긴 하죠. 그래서 중국도 그걸 놓치지 않고 홍콩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홍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콩 재무장관도 또 네. 직접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 자리에 지금 상무님이 계셨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네. 제가 우연찮게 네. 재무장관님이 그 얘기를 나누실 와. 때 통역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8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관계자분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아, 네. 어느 기관한테 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줄 거냐고. 질문이 너무 굉장히 다이렉트하긴 했죠. 그러니까요. 재무장관님이 너무나 유연하게 8개에서 10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오. 은행이 아니면 은행권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어느 은행이 아니면 어느 기관이 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가질지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겠네요. 그 은행 기관 어느 쪽에서 라이선스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지 이 부분 아주 큰 투자 포인트, 주목할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상무님이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서 통역을 해주셨던 제가 거예요? 원래 통역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원래 딴 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역할이 네. 있는데 갑자기 통역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긴박한 이제 홍콩 상황으로. 쪽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네. 원래는 다 서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자리 호텔의 세팅이 앉아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회의처럼 홍콩 분들 다 어느 쪽에 있고 네. 한국의 관계자들은 다 왼쪽에 있고. 너무 엄숙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 자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다 앉아 계신데 제가 서서 통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와. 15분 정도 무릎 네. 꿇고 통역을 했더니 저도 갑자기 정신이 너무 없어서 뒤를 딱 보니까 누가 의자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었구나. 네. 네, 그래도 큰 무리 없이 통역이 돼가지고요. 와, 정말 또 대단하십니다. 네. 그때 상황 대처, 상무님의 상황 대처도 대단하시고 그만큼 지금 얼마나 홍콩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네. 무게감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한 영화 속의 장면처럼 네. 좀 들리는 그런 에피소드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이 중화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저희가 상무님과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투자 전략 이야기할 수 있어서 또 참 기쁘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유동성 장세도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너무 큰 변동성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들여다볼 때 리스크는 없을까? 네. 분명 사전에 체크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유동성 장세 관련해서 리스크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신용 융자 잔액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를 네, 하는 비투를 것들이죠. 한다. 네, 비투를 한다.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중국 정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피해를 볼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에 한번 찬물을 끼얹긴 했었죠. 맞아요. 블룸버그 그랬죠. 보도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과거 2015년 그 잔액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절대적인 금액은 과거 2015년 정도까지 도달했지만 다만 15년과 2025년 중국 전체 시가총액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통 주식 대비 신용 잔고 대여 그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절반 수준에 머무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개인들의 신용 융자로 참여하는 비중 과열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리스크는 그게 늘어난다 그러면 정부가 한 번쯤은 찬물을 끼얹는 경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역으로 시장 진입 기회로 삼으셔도 되죠. 조정을 해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 그렇겠네요. 이뤄질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구조적인 리스크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제일 큰 거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네. 해소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죠. 그러긴 하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 세 정상이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 왜냐하면 정상회의에 만나는 것만 해도 그 모든 쟁점들이 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만나는 순간까지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만나는 순간까지 그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저는 증시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화 계속되고 있죠. 다만 하락 속도가 완만해져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서 하락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던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요인들은 제 생각엔 반대로 말씀드리면 증시 상승의 촉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억누르는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된다. 그쵸. 좋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유동성 장세는 돈이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에 펀더멘탈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2026년 상당한 장세가 되겠죠. 펀더멘탈과 유동성이 돈이 진짜 많은 게 같이 뿜어주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유동성 장세라는 배경 하에 지금 중화권 증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만 잘 풀어 나간다면 좀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B2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진입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사실 전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CSOP에서 최초로 삼성전자 단일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다는 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눈에 띄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현지에서도 이렇게 상품이 나올 정도면 한국 시장에 대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관심을 또 역으로 주는 계기도 됐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출시하는 시점이 그때 갑자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6월이었나요, 출시가? 6월이었거든요. 근데 125%거든요.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네. 이렇게 떨어진 게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 120%까지 안 되죠. 원만하게 한 번은 맞아요. 조정은 그렇게 겪지 않고 계속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상품을 출시하면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케팅을 크게 하거든요. 홍콩에서는. 그래서 홍콩 투자자들한테 네. 한국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한번 마련했다. 그래서 한국 투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향후 한국 증시에 대해 굉장히 전망은 저희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본토 투자자들 네. 지금 한국이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도 중국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도 과거에 한국을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님에 대한 이 미화나 그런 일화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요? 소년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스토리에 강조가 좀 됩니다. 주목을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있었다. 중국 공산당 아니면 인민들의 스토리에 너무 부합되는 스토리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친화적인 이렇게 뭐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일 죄송합니다. 오늘 펀드 하나 론칭하거든요. 그래서 네? 홍콩 테크 60% 플러스에 한국 테크 40%. 네. 그래서 이 40% 가지고 홍콩 투자자들한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신다 그러면 역시 한국 증시 밝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테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인 거죠? 네, 홍콩 맞습니다. 항생과 코리아테크, 홍콩 항생테크 60%, 코리아테크 40%.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또 홍콩 시장에 대한 이 관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오늘 출시됩니다. 네, 오늘 출시되는 날에 오늘 모실 수 그러니까요. 있어서 또 이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 한편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서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남은 4분기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약간 좁혀볼 수 있을까요? 테크라고 저는 분명히 역시나 말씀드릴게요. 테크. 그렇죠. 알리바바의 뉴스 너무나 강력했다는 늘 강조해 거죠. 주셨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바바 그전에 엔비디아도 그런 투자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AI 섹터, 그와 관련된 섹터들이 다 올랐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중국 AI 투자 엄청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그래서 지방 정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형태로 제공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과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보면 2028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전체 투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죠. 중국은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요. 향후 과거에 엔비디아가 이루어졌던 다른 여러 가지 섹터의 상승
중국에서도 T10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섹터를 한번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혹시나 물리적, 그러니까 생성형 AI에서 물리적 AI로 진화하는 게 중국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 일례적인 예가 BYD가 딥시크를 사용해서 전차종에 자율주행을 탑재한다. 다만 아직 그 합성능력이 떨어져가지고 BYD 자동차는 옆에 벽을 살짝 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많이 배우지 해소할 수 못해서. 있겠죠. 네, 근데 그 인구가 BYD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금방 네. 학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중국 테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수 소비 부양 조치가 나온다, 10월 달에. 그리고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그럼 이때 6경원이라는 자금이 사실은 증시로도 흘러갈 수 있지만 6경원이라는 자금이 풀렸던 소비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 이건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2026년 소비 쪽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테크는 계속 가겠지만 소비 쪽도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증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금리 인하는 지금 4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LPR 네. 금리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통화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면 소비 쪽에도 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앞서서 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AI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늘 목소리로 화면으로 만나 뵙다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한국 일정이 언제까지시라고요? 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10월 달에 또 오는데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스튜디오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재충 상무님은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또 한 번 꼭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도 또 많은 응원과 관심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연결하면서 늘 강조해 주셨던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 AI 기술주에 대한 관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고요. 오늘 내용 꼭 한번 이렇게 복습까지도 해보시면 정말 투자 전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